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허리 통증은 여러 원인으로 생깁니다. 그중 하나로 척추관 협착증이 지적되는데요. 협착이 심할수록 허리 통증뿐 아니라 엉덩이, 다리 쪽으로도 아픈 증상이 생기고요. 몇 걸음 가다 쉬다를 반복해야 할 정도로 보행거리도 짧아집니다. 길에서도 쪼그리고 앉아서 잠시 쉬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불편과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누워 있어야 하는 분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 없도록 잘 살펴야 하는 욕창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 365 건즈 앤 로지즈의 Sweet Child O' Mine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지적됩니다. 노화가 원인이라는 건데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노년기의 분들은 어느 정도의 협착은 자연스러운 변화인 걸까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장동균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노인성 질환으로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척추 협착증은 주로 50세 이상의 이제 고령의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고 또 퇴행성 변화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네. 대표적인 퇴행성, 노인성 척추 질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나이 들면 우리 몸의 기능이 약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텐데요. 노화로 인해서 척추관이 좁아질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면 우리 척추 이제 관 중심으로 앞쪽에 있는 디스크, 뒤쪽에는 인대, 뼈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두꺼워지게 되는 거죠. 두꺼워지면서 척추관 쪽으로 침범하기 때문에 네. 기존의 척추관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 안에 위치하고 있는 신경 주머니가 이게 눌리기 때문에 신경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경이 지나는 길이 좁아진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특히 이렇게 이제 주변 인대나 뼈들이 비호해져가지고 신경 주머니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늘리고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앞서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노인성 질환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사고라든지 외상으로도 척추관 협착증은 생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젊은 사람들도 진단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척추 협착증은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선천성, 태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후천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이 후천성 척추 협착증에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퇴행성 척추 협착증이 제일 많지만 외상으로 인해서라든지 아니면 수술 후에 원인이 때문에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락 사고로 인한 이런 골절 때문에 이런 외상으로 인해서 외상성 척추 협착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성, 이제 후천성으로 나누어 말씀 주셨는데요. 선천성인 경우,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척추관이 좁은 경우도 있다는 거네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퇴행성처럼 나이가 들면서 두꺼워져가지고 인대라든지 척추관이 좁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척추관 자체가 이미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그렇게 여러 요인들로 척추관 협착증의 위험은 있는 건데요. 그럼 주로 요추 부위로 발생을 하나요?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 하시지 않나 싶은데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의 전 부위 어느 부위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목에서도 생길 수 있고 등에서도 허리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표적으로는 우리 허리 부위, 요추 부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왜 허리 쪽으로 특히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 허리에서 움직임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초기에도 증상은 생깁니까? 일단 뭐 퇴행성, 노인성 질환이라고 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척추관이 좁아지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척추 합작증이 이제 하루 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고요. 네. 퇴행성으로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증상은 우리가 이제 풍선이 있으면 이제 풍선을 조금 누르면 안 터지고 네. 한 70% 이상 눌렀을 때 탁 터지듯이 네. 척추 합작증도 어느 정도 눌렸을 때는 증상이 없지만 이렇게 풍선이 터지듯이 척추관이 그 역치를 넘어서게 되면 신경이 이제 확 눌리기 때문에 증상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그렇게 갑자기 또 발생할 수 있다고도 하셨는데 그럼 통증의 양상은 얼마나 좁아졌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네, 꼭 100%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그 척추 합작증이 눌린 정도와 증상이 비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협착증이 심한 분들은 이제 허리 통증도 호소를 하시고 또 그 외 주변으로도 통증을 느끼고 걷는 일에도 힘들어 하시던데요. 가다 쉬다 뭐 조금 걷다가 쉬지 않습니까?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신 건가요? 네, 그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가다가 쉬다가 이걸 반복하는 네. 파행이라고 의학적으로 부르는데 이런 간헐적 파행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처음에는 좀 가는 길이가 길지만 네. 증상이 악화될수록 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점차 짧아지게 되는 것이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걷는 일에도 힘들어 하시는 건가요? 이제 그건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경이 눌려가지고 이제 또 증상이 이제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겪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허리를 굽히거나 앉으면 오히려 통증이 없어진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허리를 좀 굽히고 다니시는 건가요? 네, 우리가 허리를 이렇게 굽히게 되면 네. 척추관이 이제 해부학적으로 조금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관이 일시적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네. 신경 눌리는 것이 이제 완화가 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증상도 완화되기 때문에 이제 자꾸 어느 정도 가시다가 숙이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를 굽히면 일시적으로 척추관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좀 편해지시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신경이 압박되는 게 문제라는 건데 그 자세에 따라 증상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신경 자체의 압박 정도가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눌린 정도는 똑같은데 네. 숙이는 동작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넓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큰 변화가 없는데 척추관이 이제 해부학적으로 조금 넓어지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느끼시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말씀 주시고 계시는데 그럼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과는 증상에서 차이가 있나요? 네. 일단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척추관 협착증은 네. 대부분 퇴행성이고 50세 이상의 이제 고령 환자분들께서 많이 발생하고 또 다른 대표적인 척추 질환인 추간판 탈출증은 비교적 젊은 나이 30, 40대 아니면 20대 때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네.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좀 가다가 다리가 통증이 와서 쉬었다가 이런 특징이 있지만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은 그 추간판이 이제 급성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신경을 꽉 누르는 거기 때문에 통증이 하지 통증이 이제 특징적으로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특징이고 척추 합작증하고 다르게 숙이면 오히려 통증이 악화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런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검사들이 있을 텐데요. 추간판 탈출증이든 뭐 척추관 협착증이든 엑스레이라든지 검사는 똑같은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추간판 탈출증이라든지 협착증 같은 척추 질환은 이제 가장 기본 검사가 엑스레이. 엑스레이는 전체적인 척추의 이런 배열 상태를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안 좋았을 경우에는 CT를 찍거나 CT는 우리가 뼈 정도로 뼈가 이제 얼만큼 뭐 두꺼워졌나 뭐 이런 정도를 보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MRI를 찍어서 이런 MRI를 통해서 신경이 얼만큼 누워 있는지 척추관이 얼만큼 좁아져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엑스레이, 뭐 CT, 이제 MRI까지 찍는다고 하셨는데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이 되면 단계로 구분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 협착증의 정도와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구분을 해서 거기에 맞게 치료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협착증의 정도와 이제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고 하셨는데 치료는 비수술적인 방법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죠? 네, 아주 심하지 않는 이제 협착증 환자는 뭐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등의 그런 비수술적 보존적 치료부터 시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보존적인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그 진통소염제를 비롯한 약물 처방이 시행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약물 치료가 이런 보존적 치료의 가장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런 약물 치료에는 소염제, 진통제, 근육이완제 등의 세 가지 약물을 대표적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어느 정도 기간을 복용을 해야 하셔야 되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척추 환자 같은 경우는 척추 합착증뿐만 아니라 척추관 합착증도 3개월 정도는 최소한 적극적으로 해보면 네. 제가 외래에서 보면 10명 중에 한 7, 8분은 3개월 정도 치료하면 예. 수술적 치료로 가지 않고 대부분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사 치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주사 치료는 이런 약물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좀 지속되거나 좀 많이 호소하는 경우는 네. 이런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주사 치료는 말씀드린 그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의 중간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수술로 가지 않고 네. 이런 주사 치료를 통해서 이제 수술을 좀 완화되면 수술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약물 치료 다음으로 주사 치료를 이제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사를 너무 자주 맞아도 안 된다면서요. 스테로이드제가 쓰이는 건가요? 네, 이제 가장 기본적인 주사 약물로는 네. 리도카인 마취약 있잖아요. 예. 리도카인이라는 약물과 또 의사 선생님이 따라서 스테로이드를 쓰는 분이 계시고 안 쓰는 분이 계신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리도카인 마취 통증약과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6개월에 한 1, 2회 이상은 맞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제도 일시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마취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감각을 좀 줄여주는 건가요? 통증을? 예, 그렇습니다. 우리 치과 치료할 때 이제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치과 선생님들이 잇몸에다가 이제 마취약을 놓잖아요. 네. 그 같은 약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경 주위에 뿌려서 신경이 이제 마취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끼어 있는 상태에는 신경이 눌려 있는 상태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이제 그 주위에 뿌려서 신경이 이제 좀 마취가 되면 통증을 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하고 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눌려 있는 경우에 염증 반응이 막 일어나는데 그런 염증 반응을 같이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네. 약물 치료, 이제 주사 치료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그런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으면 이때 수술이 고려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3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약물 치료,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전이 없을 때는 호전이 없다는 것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경우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특히 노인들에게 많은 질환이라서 좀 수술이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좀 많이 심각한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수술적 치료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개월 이상의 적극적으로 보존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뭐 일상생활이 안 되고 잘 못 걷거나 네. 그런 경우. 두 번째는 이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비가 돼가지고 예. 그래서 근력이 떨어지거나 감각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신경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더 심하게 눌리게 되면 항문이라든지 이런 소변의 관략근 기능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대소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이제 저희가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에 하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수술적 치료는 어떤 방법인 건가요? 근본적으로는 그 원리는 그 눌려있던 그런 눌리고 있는 신경 주머니를 누르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네. 그 협착증의 정도에 따라서 그냥 그 단순하게 눌리고 있는 것을 제거해 주는 단순 감압술, 네. 이제 내시경을 이용하는 내시경 수술 또는 이제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뼈 이식과 나사못을 이제 삽입해야 되는 유압술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뼈 이식과 나사못을 사용하는 이제 척추 유압술 또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들을 이식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이제 그 나사못을 이용하는 척추관 협착증 수술은 네. 이제 눌리는 것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것을 다 치료하다 보면 척추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덜렁덜렁 거리니까 저희가 이제 그게 또 덜렁덜렁 거리면 안 되니까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나사못을 삽입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뼈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나사못 삽입한 그 바깥쪽으로 또는 그 디스크 쪽으로 뼈를 이식해서 이제 한 덩어리가 되게 오랫동안 잘 쓸 수 있게 안정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 뼈를 이식한다고 하셨는데 엉치뼈를 채취해서 이식을 한다고 하던데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골반뼈에서 이제 따로 절개를 넣어서 이제 이제 골반뼈를 채취해서 척추에 이식을 했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골반뼈에 또 통증이 예민해가지고 척추 수술한 부분은 괜찮은데 또 뼈 이식한 부분이 많이 아프다고 하신 분이 계셔서 최근에는 이제 꼭 필요한 경우 아니고서는 이제 그 수술할 때 나오는 뼈와 또 상업적으로 나온 인공뼈를 사용해서 이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자가 장골 이식술, 자가 국소 골 이식술 방법도 다양한데 좀 어렵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네, 장골 이식술은 자가 장골 이식술은 자가는 자기 뼈, 장골은 이제 골반뼈에서 뼈를 채취해서 이제 척추 협착증 수술할 때 뼈 이식을 하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제 그 장골뼈가 우리 몸에서 가장 좋은 뼈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뼈가 붙는 부분은 제일 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가 이제 국소 이식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척추 수술을 하다 보면 이제 뼈를 제거하게 되면서 자신의 그 뼈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버리지 않고 이용을 해서 이제 장골뼈 대신에 이제 유압하는데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장골 이식을 위해서 또 이제 째고 또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합병증도 적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환자 회복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조나 이제 그 뼈가 붙는 부분은 장골뼈만큼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공뼈를 같이 함께 사용해서 뼈가 잘 붙도록 최근에는 이제 많은 기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 교수님이 진행한 연구도 있던데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말씀드린 장골뼈를 이용한 장골 이식술은 유압율에는 가장 효과가 좋으나 이런 이식 부위의 통증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척추 수술이 크지 않은 두세 마디 정도까지 수술에는 이제 본인 수술 중에 나오는 자가뼈와 인공뼈를 함께 섞었었더니 비슷한 골유압률을 보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3마디 이하의 척추관 협착증 수술에는 큰 자가뼈를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술법에 따른 장단점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가뼈와 인공뼈 얘기하셨는데 인공뼈 같은 경우는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인공뼈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본인 뼈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유암률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그 이물질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이 조금 장골 뼈에 비해서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네. 이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척추 협착증에 대해서 이제 잘 효과적으로 치료하려면 그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이제 아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이라 이제 생각됩니다. 협착이 심한 게 내가 이제 협착이 심하다 아니면 협착이 중간 정도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상태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 특히 고령이신 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심장 이런 내과적 질환도 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꼭 협착증뿐만 아니라 크게 봐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이런 맞춤 치료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술을 방지하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있으려면 평소에 척추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 같은 것들, 그다음에 근력 운동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장동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승환의 물어본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병으로 오랫동안 누워서 생활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욕창의 위험이 있죠. 피부 손상으로 인한 궤양의 문제를 잘 살펴야 하는데요. 특히 누워있을 때 바닥에 닿는 피부로 많이 생깁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옥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증 질환으로 누워서 생활하는 분들에게 위험이 높아지는 게 욕창이죠? 어떻게 아셨어요? 아무래도 질환이 깊어서 일어나기도 어려울 정도로 움직임의 제한이 아주 심하다면, 즉 꼼짝달싹 할 수 없다면 사실 가장 우려되는 게 바로 욕창 발생이잖아요. 그래서 예방 초기 관리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엉덩이, 등 주로 바닥에 닿는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욕창이 생겼다는 건 어떤 상태인 건가요?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바닥에 닿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자신의 체중이 바닥에 직접 닿는 부위에 다 눌리잖아요. 그래서 압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박을 받는 신체 부위 중에서 특히 뼈가 튀어나온 부위가 더 강하게 압박을 받을 테니까 머리라든지 엉덩이라든지 발 뒤꿈치 이런 부분이 아주 압박을 오랫동안 받으면서 피부 손상 혹은 거기가 헐어서 궤양이 발생하는 거, 요것을 우리가 욕창이라고 하고요. 압박을 받은 부위에 생긴 것이라고 해서 압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압박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게 혈액순환 장애를 원인으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압박받으면 결국 피돌기가 쉽게 안 되겠죠. 피돌기라는 게 결국 혈액순환이니까요. 그게 원활하지 않으면 혈액이 가서 하는 일이 뭔가요?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을 공급하는데 그 부위에 피가 못 들어가니까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조직 손상이 발생할 거고요. 결국은 이 욕창이라는 것은 압박에 의한 혈액순환 장애가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나 피하 지방, 근육까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 거네요. 그렇죠. 초기에는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표면의 피부가 뭐 좀 압박을 받아서 색깔이 바뀌고 헐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부위, 즉 피부 밑에 피하 지방, 그다음 근육의 순서로 피가 안 통하는 허열 증상으로 인한 손상, 궤양을 우리가 욕창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욕창으로 궤양이나 괴사의 위험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가 오랫동안 압박을 받고 피가 안 통하면서 산소 부족이 되면 아무래도 그 부위가 뻘겋게 되겠죠. 우리 왜 뭐 손목 같은데 이렇게 꽉 뭐 고무줄로 묶어버려서 피가 안 통하게 하면 생기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 되는데 꽉 묶었을 때는 아예 동맥이 전혀 안 가는 것 때문에 금방 썩지만 요거는 또 그거보다는 시간은 걸리지만도 그래도 압력을 받는 부위가 일단 붉어지기 시작할 거고요. 그 부위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오려낸 듯이 헐면서 궤양이 형성되고 주변이 썩어 들어가는 피부에 괴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산소가 부족해지고 피부가 썩는 욕창이 생겨도 당사자는 느끼지 못하는 건가요? 두 가지 측면이에요. 네. 첫 번째는 아예 너무 중증 질환이나 의식이 없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누워있는 노인들은 그냥 같은 체위로 계속 있어도 그냥 아픈 것 같거니 그리고 이제 불쾌감을 느끼지 못하고 표현을 못하는 게 사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못 느껴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욕창의 초기는 사실은 통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단계가 중증으로 진행하면 정말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너무나 심한 욕창이고 푹푹 파이고 막 벽취가 나오고 이래도 그쯤 되면 통증을 아예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욕창의 특성이 중증으로 진행하면 아예 통증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쳐다보면 끔찍한데 당사자는 아프다는 걸 모릅니다. 그렇군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주로 압박이 심한 부위, 그러니까 바닥에 닿는 부위에서 이제 생긴다고 하셨는데, 근데 욕창은 어느 곳에나 생길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무게가 가해지는 곳은 다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발생 부위가 달라지긴 하지만 주로 많이 생기는 데는 엉덩이 뼈, 그리고 넓적다리뼈에서 또 튀어나온 부분 있죠. 큰 돌기, 그다음에 궁등뼈의 결절, 그다음에 무릎뼈, 발 뒤꿈치, 그다음에 정강이 뼈에 뼈가 튀어나온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장 흔히 생기고요. 어찌되었건 자세에 따라서 어느 부위에서나 체중이 많이 실리는 곳은 다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욕창이 처음부터 괴사로 이어지진 않을 텐데요. 단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통 욕창을 단계로 나눌 때는 4단계 정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제1단계는 제일 초기가 되겠죠. 이때는 피부 손상은 아직 없고 색깔만 빨갛게 변해요. 그래서 홍반만 생기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어떻게 알아보느냐. 피부가 따뜻하고 단단하고 빨갛게 변해 있는데, 누른 압력을 제거해서 5분이 지나도 아직 붉은색이다 그러면 1단계 욕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시간 동안에 원상으로 돌아오면 아직은 욕창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2단계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살짝 피부가 이제 손상을 입어서 찰과상처럼 벗겨지거나 아니면은 물집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부풀어 오르면서 안에 물이 고이거나 주변에 부종이 생길 수 있는 거. 즉 얕은 개방성 궤양이 나타나는 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2단계라고 하고요. 3단계는 그 피부 전층에서 손상을 입고 피부와 주변 조직에 괴사가 있긴 하지만 근육까지는 안 간 거예요. 즉 근막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상태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3단계를 하고 이때는 악취를 동반한 소위 삼춘물이라고 막 분비되는 것들이 나오고 주변에 괴사가 막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흥미롭게도 앞서 말씀드린 2단계에서는 통증이 굉장히 심한데 반해서 3단계에서는 통증이 사라집니다. 사실 보는 것으로는 이게 훨씬 심하거든요. 그런데 통증이 없어지고요. 4단계는 그거보다도 범위가 더 넓게 손상이 돼서 조직이 괴사되고 썩는 거죠. 그리고 근육과 뼈까지 손상이 있다. 그래서 뼈와 힘줄, 근육이 노출될 정도로 조직이 괴사한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때는 사실은 피부 이식이나 피판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한 시기를 우리가 4단계
네. 욕창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피부 손상이 없도록 자세를 자주 바꿔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1단계로 볼 수 있는 피부색의 변화나 좀 피부가 따뜻해지고 단단해지는 건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1단계이기 때문에 욕창으로 지금 들어가는 단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겉에 아직 벗겨지거나 손상되진 않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따뜻하고 단단하고 붉은 색깔, 그러니까 홍반, 색깔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리고 눌러있는 압력을 제거해서 5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빨갛다. 예. 그러면은 이거는 1단계로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한 10분이나 그 정도 지나가서 원래 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5분 경과된 후에도 아직 붉은색이면 1단계 욕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행히 1단계에서는 자세를 바꿔주면 회복이 된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네. 체일 변경으로 거기에 압력만 없애주면 이거는 회복 바로 됩니다. 그래서 자세를 자주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단계로 볼 때 1단계까지는 많은 분들이 경험할 것 같은데 2단계부터는 증상이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네요? 그런 거죠. 1단계는 아직 피부가 벗겨지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네. 근데 2단계에서는 피부가 이제 파열, 찰과상처럼 벗겨지고 거기다 물집까지 생기고 네. 그리고 주변이 막 붓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지방층까지 침범을 하면 통증도 굉장히 심한 게 2단계 특성이 됩니다. 네. 찰과상이 생기고 이제 물집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부종이 생기는 건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염증이 생기니까요. 아, 네. 염증 세포들이 모이고 삼출물들이 모이죠. 그러니까 총총 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종 같이 생깁니다. 네. 통증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2단계에서도 관리를 잘하면 회복이 되나요? 네. 압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치료를 제대로 하면 보통 1주나 2주 내에 회복되니까 2단계만 해도 빨리 파악하고 제대로만 치료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면 이제 회복이 빠른 거죠. 그럼 이 2단계에서도 자세를 바꿔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자세를 바꿔주고 상처난 곳은 뭐 우리가 상처 치료, 그러니까 소위 드레싱이나 뭐 항생제 연고나 다양한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시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1단계나 2단계 증상도 이제 막을 수 있어야 할 텐데요. 3단계, 4단계가 되면 치료뿐 아니라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맞아요. 보통 2단계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자세만 변경하고 보존적 치료, 뭐 상처가 난 데는 상처 치료하고 그렇게 자연 치유가 되지만 3단계 이상이 진행됐다면 일단은 거기가 괴사라고 썩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조직이 그냥 뭐 약만 살살 발라서는 회복이 안 되거든요. 이미 3단계로 갔을 때는 괴사 조직을 제거하는 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2차적인 감염이 또 오는 것도 막아줘야 되는데 이 3단계에서는 썩은 것 때문에 삼출물, 그러니까 진물이 질질 나면서 악취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단계를 일단 넘어가 버리면 통증이 사라져 버려요. 그 대신에 주변에 부종은 2단계보다 훨씬 심하고요. 여기저기 썩어나가는 괴사 조직이 발견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치료에 제거하고 괴사된 조직을 다 제거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사실은 수개월, 몇 달은 걸립니다. 아, 그렇군요. 4단계라고 하면 이제 또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이때는 아예 근육으로 파고들고 뼈도 드러나고 그다음에 건이라든지 관절 같은 데에도 광범위하게 괴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진짜 큰 수술적 치료, 즉 그냥은 도저히 그 깊이 파인 그 욕창을 스스로 채워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 거기에 더해서 피부 이식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4단계가 되겠습니다. 아유, 근데 질환으로도 힘든데 이렇게 욕창까지 더해지면 또 다른 고통이잖아요. 욕창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이제 가족이나 돌보는 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욕창이 생기는 분들은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보는 분들의 그 중요성이 엄청 강조되겠죠. 그분들이 어떻게 해드리냐에 따라서 욕창이 예방될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심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받아야 되는 거라면 우선 첫 번째는
욕창이 안 생기게 하는 거를 신경을 써야겠죠. 예. 그러니까 압력을 반드시 한 곳에 오래 가지 않도록 하는 거 앞서 말씀 주셨지만은 자세를 자주 바꿔준다. 네. 적어도 2시간에 한 번은 반드시 자세를 바꿔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자세를 아무리 바꿔준다고 해도 뭐 대소변 쌌는데 젖은 옷이 그냥 뭐 기저귀가 그냥 있다든가 예. 즉 축축하게 있다거나 그런 상태에서는 피부가 당연히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대소변이 묻거나 이런 걸 빨리빨리 처리해주고 네. 그다음에 위생 상태, 즉 피부를 청결하고 적절히 건조하게 유지시켜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빨그스름하게 발적이 생겼다.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1단계구나. 허혈 상태가 발생하기 시작했구나 해서 더 신경을 써서 네. 해당부에 압박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거를 꼭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국소적인 문제가 되겠고 네. 두 번째는 영양과 수분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네.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도 욕창이 더 잘 생길 수 있고요. 또 욕창이 3단계까지 넘어간 다음에는 단백질,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이거 회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 그다음에 열량 충분히 공급하고, 그다음에 미세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도 제대로 공급하는 것. 특히 제가 맨날 회복에는 아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런 거, 영양을 제대로 공급해야 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아직 숨기지 않은 부위라도 오래 누워 계시는 분들의 경우 피부 전체적으로 청결하게 하고 또 너무 바짝 말라도 안 되니까 피부 보습 같은 걸 좀 해주면 욕창이 생길 확률이 조금 줄어드는 거 네. 이런 3가지 정도는 꼭 염두에 두고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위생관리, 청결도 강조를 하셨는데 침구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침구의 경우 예를 들면 너무 거친 천으로 만들었다. 이거 당연히 상처 생기기 쉽겠죠. 그렇죠. 그건 뭐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침구가 누워있는데 꾸깃꾸깃하게 꾸겨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이 가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침구에 소변이나 대변이 묻어있는 채로 한참 놔뒀다. 그러면 또 이게 축축하고 당연히 피부가 약하니까 상처가 날 거고 네. 감염도 잘 걸리겠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침구 같은 것도 항상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건조하고 팽팽하게 주름 잡히지 않게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또 너무나 무거운 이불을 덮어놓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쪽도 되겠죠. 압력이 가해지는군요. 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이 욕창을 예방하고 심화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하죠. 네, 보시는 분 아주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침구를 바꾸거나 또 체위를 바꿔줄 때도 가족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왜 체위를 변경할 때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막 하다가 이리저리 긁히고 힘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는 되게 30도 정도 기울어진 자세를 되게 유지하고 있다가 조심조심하면서 체위를 변경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30도라 그런 이유는 침대 머리 부분을 너무 많이 세워놓으면은 당연히 엉덩이 쪽으로 하중이 더 걸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높은 각도로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한 상당히 낮은 각도로 해서 눕혀놓고 또 체위 변경을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뼈가 어차피 튀어나온 몸의 부위를 완벽하게 우리가 아무리 2시간마다 돌려도 힘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티로폼 패드나 베개 같은 걸 이용해서 환자 자세를 유지하면서 조금 기대게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아주 누운 분은 아니어도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30분 이상 꼼짝 말하고 앉혀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30분마다 옮겨주거나 아니면 조금 환자 자신이 약간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그 의자에서 한 1초나 5초라도 조금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한다든지 약간씩 힘을 쓰면서 뒤척이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써서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체위 바꿀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소위 마찰력 그리고 견인력, 그러니까 잡아 당기는 힘, 그다음에 서로 마찰되는 거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야 역시나 그 욕창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네,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욕창의 위험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작은 상처에도 민감할 필요가 있겠죠. 감염 위험에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뭐 1단계는 몰라도 벌써 2단계부터 찰과상 생기고 물집 생길 때부터 가능성은 높지만 특히 3단계, 4단계로 갔을 때는 이미 조직의 괴사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물론 바깥에서 들어가는 세균도 걸릴 수가 있지만은 네. 굉장히 병원에 있을 때 걸리는 균들, 뭐 녹농균 같은 그런 아주 고약한 세균들에 잘 감염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체위 변경할 때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작은 피부 손상이나 상처가 발견될 경우이라도 감염 관리 위해서 적절한 드레싱 그리고 세척, 국소 치료제를 잘 사용하셔서 뭐 예를 든다면 폼 드레싱 같은 것들이 또 이런 용으로 많이 개발돼 있거든요. 네. 좀 압력도 분산되고요. 그다음에 상처가 생겼을 때는 요새 뭐 조금 더 업데이트된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도구들이 많이 있고 또 처방에 따라서는 국소 부위를 생리식염수나 증류수로 세척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국소 소독제도 사용하고 항생제 엮어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요새 나오는 치료 방법을 다 활용하셔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들의 욕창 위험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